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서 화석부터 한번 봅시다. 자, 화석은 일단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보존되어 있는 건데, 화석이 발견되려면 기본적으로는 화성암에서는 화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그마가 관입이나 분출하게 되는 과정에서 생물의 유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고온에 의해서 다 타버리던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화석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퇴적암에서만 나오게 돼요. 네, 퇴적암에서만 산출이 되고요. 화석이 발견되는 과정 보면은 일단은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빠르게 메모리 돼야 돼요. 왜냐하면 썩어서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침식에 의해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퇴적이 되고, 그 다음에 매몰된 다음에 지층이 위로 계속 쌓이면서 계속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과 함께 속성 교결 작용 받고 퇴적암이 되고 화석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화석이 지표로 노출이 돼야 사람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지각 변동으로 보통은 융기가 일어나게 되고, 이 융기에 의해서 지표에 노출되면은 화석으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생명체가 다 화석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화석이 생성되는 조건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화석이 되려면 뼈나 이 또는 껍질 또는 잎 같은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식물 나무 껍질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잎의 잎맥이라든가처럼 단단한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손실이 되기 전에 생물체가 죽은 다음에 폐적물에 빨리 매몰돼서 묻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성분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그냥 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화석이 되기 위해서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물을 이루는 원래 성분이 다시 재결정되거나 또는 다른 광물로 바뀌는 작용, 그래서 또는 탄소 성분만 남아서 단단하게 암석화되는 작용이 일어나야지 바로 이렇게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적암으로 만들어진 후에 너무 심한 지각 변동, 즉 습곡이나 단층처럼 심한 지각 변동이 생겨버리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부서져 버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변성작용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관입을 해버리면 같이 뚫어져서 없어져 버리겠죠. 어차피 돌이니까. 그치? 그리고 압력이나 열을 받아서 손상이 받지 않아야 돼요. 변성작용을 받지 않아야 되고, 따라서 너무 오래된 지층 같은 경우에는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해서 화석들이 생기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층의 대비, 같은 화석이 나온 지층은 거의 같은 시기에 생성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층의 대비 및 지질시대를 구분해 주던가, 또는 이 시상화석을 보고서 고기후 및 과거의 수륙 분포, 생물의 진화 과정, 뭐 에너지 자원의 탐사 등등 해서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화성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화성은 여러분들 뭐 중학교 과정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크게 두 분류로 나눠줍니다. 표준화석하고 시상화석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표준화석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화석이에요. 즉, 딱 특정 그 지질시대에서만 생존을 했고, 그래서 그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생명체들의 유해를 바로 표준화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은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요. 그 시대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체수가 아무래도 많아야 그 시대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가장 많은 개체수들이 많았어야지 화석으로 산출될 수 있는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넓은 면적에 걸쳐서 분포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 같은 시기에는 다 발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엽축이나 방초축 같은 고생대,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공룡 같은 중생대, 화폐석이나 메머드 같은 신생대 화석들이 대표적인 표준화석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 또는 기후를 알려주는 화석들이 바로 시상화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는 한 지역에 오래도록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터줏대감처럼 그 지역에서만 살았어야지 그 환경을 대표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되고요. 분포 면적은 특정 지역에 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환경을 대표해 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바다에 살던 애가 육지에도 살고 이런 식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수온이 따뜻한 데 살던 애가 찬물에도 산다거나 강에도 살던 애가 바다에도 산다거나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산호가 나오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 환경이었다. 고사리가 나오면은 온난 다습한 육지 환경이었다. 그래서 뭐 많이 봤던 표가 있죠. 생존 기간과 분포 면적에 관한 그래프를 보면은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을 구분을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의 기후를 연구를 하는 방법 보면은, 자, 기상 관측을 하기 전에 과거 지질시대의 기후가 어땠는지를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알아내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화석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화석은 주로 기후를 연구하려면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상 화석의 종류랑 분포로부터 과거 환경을 유출해 줍니다. 보통 이제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양체 식물이고 고생대에 가장 번성을 하긴 했는데, 고사리는 현재도 온난 습윤한 기후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당연히 고사리가 살았던 지역은 고사리 화석이 나오면 그 당시 기후가 온난하고 습윤했다. 그리고 어디예요? 해상이 아니라 육지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과거 이 고사리 화석이 나오는 지역은 온난하고 습윤, 다습했던 육지 지역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무의 나이테. 나이테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열대지방에서는 나이테가 안 생겨요. 온대지방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나이테가 생기는 원리가 나무의 생장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장 속도가 느려지는 기온이 낮은 겨울이 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촘촘해지기 때문에 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하나씩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나이테의 개수하고 폭, 그러니까 생장 속도가 빠르면 나이테 사이 간격이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테의 개수와 폭을 연구해서 과거의 기온, 강수량의 변화를 측정을 해요. 즉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나무의 생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폭이 넓어지고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나무가 뭐 너무 막 한 1000년 된 나무도 있다라고 하지만 뭐 만년 이렇게 된 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는 너무 나이가 오래돼 버리면은 공동화라고 그래가지고 속에가 비어버려요. 껍데기만 남고 속에가 파져서 뻥 구멍이 뚫리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나이테를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가까운 과거 수천 년 정도까지만 기후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나이테가 있는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온대기후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가루 화석, 화분을 보게 되면은 이 꽃가루 화석의 종류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꽃이 어떤 기후에서 피는 꽃인가, 이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물이 어느 지역에 분포를 했었고 그 지역의 기후가 어떻게 됐었던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석순은 보통 어디 생기는 거예요? 석순 같은 경우에는 석회 동굴 안에 생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종유석은 위에서 아래로 자라는 거지만 석순은 이 종유석에서 떨어진 물방울 때문에 아래에서 위쪽으로 자라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석순은 기본적으로는 탄산칼슘 성분이에요. 탄산칼슘 성분이라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가 있으니까 방사성 탄소를 이용을 해서 생성 시기를 추정을 하고, 그러니까 절대 연령을 사용을 한다는 소리겠죠. 산소 동위 원소 비를 이용을 해서 당시의 기온을 추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 동위 원소가 18산소가 있고 16산소가 있고 이렇게 보통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8산소가 많은 경우랑 16산소가 많은 경우랑 이게 빙하에 많은 경우랑 얘는 보통은 그 지하수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소 동위 원소 비를 이용을 해서
생성 당시에 기온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석수는 동굴의 습도랑 해당 지역의 강수량 등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빗 속에 있는 물에 의해서 지하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이래요. 강수량이 많으면 강수량이 많다란 소리는 여러분들 뭘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증발량이 많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강수량이 많으면은 증발량이 많았다. 그러면 증발량이 많았다란 소리는 결국에는 기온이 어떻게 되었다?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위 원소의 B는 일정한데 물도 보면 H2O인데 18산소를 포함하는 물하고 16산소를 포함하는 물하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거고 분자량은 얘가 원자량이 18산소가 무겁기 때문에 얘가 무거울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요 안에 석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 동위 원소에서 18산소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기온이 높아서 무거운 물도 잘 증발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죠? 그래서 침전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18산소의 비율이 높다라고 나오면은 뭐가 많이 일어났다? 증발이 많이 일어났다. 그럼 증발이 잘 됐다는 소리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어땠다? 높았다. 라고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이 빙하도 그래요. 빙하의 코어를 분석을 하면 남극 빙하를 파요. 길게 파갖고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파서 보면 이렇게 층이 나와요. 나이테처럼 동그란 거 아니지만 이게 새로 층이 나오는데 그 층이 하나가 뭐냐면 눈이 한 번 내린 거예요. 눈이 얼어가지고 빙하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층을 보고서 몇 번 층이 쌓였는지를 보고서 눈이 얼마나 왔는지, 즉 강수량이 얼마나 됐는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얼 때 이 빙하 안에 보면은 수많은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코어를 보면은 들어있어요. 이 공기방울들이 눈이 다져지는 과정에서 그 당시 공기들이 같이 얼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빙하를 녹이면 그 안에 공기방울에서 과거의 공기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 대기 성분을 파악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꽃가루는 어디든 날라오니까 이 빙하에 포함된 꽃가루를 통해서 당시 환경을 유출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산소 동위 원소 비를 이용을 해서 기온을 추정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빙하도 뭐예요? 눈이 얼은 거고 눈은 물이잖아요. 이 빙하 안에 물에 포함된 산소 동위 원소 중에 18산소의 비중이 높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냐면 얘가 결국에는 하늘에서 구름이 만들어진 구름에서 눈이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발이 더 많아졌다라는 소리고, 따라서 기온이 높았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즉 빙하에 포함된 16산소에 대한 18산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뭐였다? 온난한 기후였다. 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도 나와 있지만 빙하 속 물 분자의 산소 동위 원소비 16분의 18산소의 비율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발이 많이 된 거니까 높고요. 상대적으로 해양 생물체 화석, 뭐 산호나 조개껍질이나 이런 것들의 해양 생명체들이 화석이 만들어질 때는 해양 바닷속에 있는 물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닷속에 18산소의 비율이 높았다라는 소리는 얘네들이 증발이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따라서 바다 생명체의 해양 생물체의 화석 속에 산소 동위 원소비가 높았다는 수온이 어떻다? 낮다. 수온이 낮다라는 소리는 기온도 어땠다? 낮았다. 가 증발이 안 됐다. 빙하에 포함된 18산소의 비율이 높았다는 기온이 높았다. 그래서 더 무거운 산소가 증발이 잘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비율이 빙하 속에서 높은 거랑 해양 생물체 화석에서 높은 거랑 결과치가 완전히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유공충.
유공충은 바다에 살았던 유공충 껍데기 해양 생물체의 화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유공충의 18산소의 비율이 높았다. 그럼 수온이 낮았다. 그러니까 지구가 전체적으로 어땠다? 기온이 낮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질 시대에 이런 걸로 가서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고생대는 온난했고 중생대는 한 번도 빙하기가 없었어요.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생대하고 신생대에는 여러 번의 빙하기가 존재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고생대에 보면은 여기 오르도비스기에서 실루리아기로 가는 요 시기 때 한 번 빙하기가 있었고, 석탄기에서 페름기로 갈 때 한 번 빙하기가 있었고,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어요. 한랭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거지.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요 네오기하고 제4기 요때 빙하기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저 빙하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 빙하기가 오면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니까 생물들의 대멸종이 한 번씩 오게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답 맞춰봅시다. 자, 101 XXOX. 네, 2번은 단단한 부분이 있는 게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변성작용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화석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퇴적암에서만 나옵니다. 화성암이나 변성암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시상화석하고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절한 거. 시상화석은 한 곳에서 오래 살아야 되니까 C가 제일 적절하겠죠. 그렇죠? 이게 시상화석이고, 그 다음에 표준화석은 딱 그 시대를 대표를 해주는 거죠. 자, 따라서 생존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겠죠. 따라서 B가 표준화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죠? 자, 다음에 4번은 자,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 기간이 짧은 B는 무슨 화석? 네, 표준화석. 그 다음에 A가 반대인 시상화석.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OXO. 6번은 BC. 네. 질문 있어요? 없음?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지질시대는요,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 지구 나이가 지금 46억 년이니까, 지구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지질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이 지질시대를 구분해주는 기준은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생물계에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 흔히 뭐냐면은 대멸종입니다. 갑자기 많은 생명체들이 한꺼번에 멸종을 해버렸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생명체들이 출현을 한다거나 하는 이 경계로 구분해줘요. 그러니까 화석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또는 새로운 화석이 나타나는 그 시점, 네, 그때가 바로 시기를 구분해주는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 상하지층의 시간적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화석의 종류가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을 경계로 구분해줘요. 그러니까 보통은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부정합이 일어나려면 꼭 일어날 수도 있고 융기나 침강 같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규모 지각 변동, 생물계의 큰 변화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단위는 보면은 가장 큰 게 누대, 그 다음에는 대, 그 다음에는 기,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가장 큰 게 누대예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가 누대에 해당이 되고요. 생물체가 아예 없거나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선캄브리아 시대와 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현생 누대로 구분을 해줍니다. 선캄브리아 시대는 다시 시생 누대하고 원생 누대로 구분을 해줘요. 그러니까 시생, 생물체의 시초라고 하는 부분이고 원생, 원시적인 생물체가 나타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길어요? 시생 누대가 더 길어요? 원생 누대가 더 길어요?
얘는 25억 년 전까지죠. 그쵸? 얘는 얼마? 46억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요? 25억 년까지고 얘는 25억 년에서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니까 얘는 한 정도 얼마 되냐? 원생누대는 한 20억 년 정도 되는 거고 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21억 년 정도 되니까 뭐 비슷하긴 하네요. 두 개로 비교를 해보면. 그죠? 네. 그 다음에는 누대를 다시 대로 나눠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가 바로 뭐예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예, 여기를 바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고 다시 대는 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세분화해 줍니다. 그래서 고생대가 기가 제일 많죠.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른기. 예, 중생대는 간단하죠. 트라이아스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쥐라기, 백악기. 그 다음에는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나눠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질시대의 길이를 보게 되면은 선캄브리아 시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물체가 처음에 없다가 출현하고 이 출현해서 원시 생물이 되는 진화 과정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한번 이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진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됐다? 빨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가 훨씬 더 길어요. 한 88% 정도 돼요. 그래서 선캄브리아대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는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시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흔히 이 비율로 해가지고 뭐 지구 전체를 지구 나이를 24시간으로 했었을 때 뭐 고생대는 몇 시부터 시작인가, 뭐 중생대는 몇 시에 끝나는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기도 해요. 내신에. 자, 그럼 지질시대의 환경하고 생물을 보게 되면은 일단 선캄브리아대 봅시다. 생물이 거의 없었고요. 이때 생물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러 차례 지각 변동을 워낙 많이 받았어요. 초대륙도 만들어졌다가 다시 분해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환경을 알기는 힘들어요. 자, 시생누대 이제 스타트예요. 대기 중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체는 없고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체들이 주로 있었고 원핵 생물인 세균이죠. 예,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 출현을 했고요. 이 남세균은 뭐가 가능합니까? 이때부터 광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남세균의 화석이 뭐다?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시생누대의 표준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원생누대가 되면은 저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아까 얘기했던 남세균이요. 이 남세균들이 광합성을 해서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원생누대 후기, 고생대가 시작되기 전 상태가 되면은 원시적인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호주에 있는 에디아카라에서 대규모 화석들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뭐 해면동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원생누대 표준화석에 해당이 됩니다. 무초추동물로 해파리, 벌레, 해면동물 등 단단한 골격이나 껍데기가 없는 흔적의 화석으로 예, 호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각각 표준화석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고생대는요, 5억 4천만 년 전부터 한 2억 5천만 년 전까지를 고생대라고 합니다. 요 시기는 여러분들 대략 외워주셔야 돼요. 5.4억년에서 2.5억년까지가 고생대의 환경에 해당이 되고요. 고생대 기후는 대체로 온난했고요. 두 번의 빙하기가 있습니다. 오르도비스기하고 석탄기 말에 빙하기가 두 번이 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초대륙인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게아로 인해서 큰 생물의 대멸종이 한번 이뤄지게 되죠. 그죠? 판게아로 인한 생물의 대멸종. 그래서 얘가 시기를 구분해 주게 되는 거죠. 대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은
해양 생물의 급격하게 증가해서 수온이 높아졌고요. 해양 생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무척추 동물로 나왔고, 어류가 최초로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의 척추 동물이에요, 얘가. 최초의 척추 동물인 어류가 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양서류가 나와요. 양서류는 물하고 육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륙 양용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체가 물에만 있다가 육지로 나올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고, 파충류가 되면 이때부터 완전히 어떻게 돼요? 육지로 올라오게 된 거죠. 결국에는 고생대에서 가장 큰 특징은 육상생물이 출현을 했다가 가장 큰 특징에 해당이 되고, 육상생물이 출현을 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들이 증가를 하면서 충분한 양의 산소들이 생겼고, 이 충분한 양의 산소들 때문에 뭐가? 오존층이 생겨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면서 생물이 물속에서 육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고사리예요. 고사리류가 번성을 했고요. 거시식물이 출현을 합니다. 번성 시기보단 출현 시기가 앞서요. 파충류는 중생대 번성했지만은 파충류가 출현을 한 건 언제다? 고생대 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캄브리아기부터 페름기까지 쭉 보면은, 자, 캄브리아기 때는 삼엽충 완종류가 뭐냐면은 조개예요, 조개. 껍데기 없는 조개. 완종류는 무척추 동물이 번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오르도비스기 되면은 삼엽충, 완종류, 두 종류가 뭐냐면은 머리에 발 달린 오징어 같은 애들이에요. 문어 오징어. 그 다음에는 필석, 복종류는 배에 발 달린 거예요. 뭐 달팽이 이런 거예요. 산호가 번성을 했고요. 어류가 최초로 출현을 합니다. 실루리아기 때는 필석, 산호, 완조, 갑주어가 번성을 해요. 대기 중에 오존층이 생겨서 육상식물이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한 게 바로 실루리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본기는 어류의 시대예요. 어류가 갑주어가 아주 번성을 했고, 양서류가 출현을 하게 되고요. 석탄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석탄, 현재 우리가 쓰는 석탄이, 대규모 석탄이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이때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유공충, 산호, 두종류, 완종류, 방추충, 푸줄리나라고 하는 것이 크게 번성을 했고요. 육상에는 거대한 삼림을 이루었고요. 양치식물들이 이때 대규모가 매몰되면서 현재 석탄층을 만들어냈어요. 석탄도 뭐예요? 퇴적암이에요. 석탄에서 뭐가 나와요? 화석이 나옵니다. 중기 석탄기에는 파충류가 출현을 했고요. 페름기 말에는 거시식물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대 때 번성을 해요. 그리고 페름기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90% 이상의 해양 동물이 이때 어떻게 됩니까?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생대로 넘어와요. 2억 5천만 년 전에서부터 6,600만 년 전까지가 중생대에 해당이 되고요. 가장 지구 역사상 온난했던 기후예요. 파충류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충류가 번성했던 만큼 온난한 기후가 지속이 되었고요. 빙하기 없었습니다. 자, 판게아가 중생대 초부터 분리되기 시작을 하면서 수륙 분포도 다양해지고 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중생대예요. 그래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나타나는데,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에 생물의 대멸종이 한번 있었고, 더욱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을 하면서 공룡과 파충류가 전 기간에 크게 번성을 했어요. 트라이아스기에는 암모나이트가 조개예요, 조개.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가 번성했고, 원시 포유류도 이때 처음으로 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 나왔던 소철이나 은행나무 같은 거시식물이 크게 번성을 합니다. 쥐라기 때는 암모나이트 번성을 하고, 공룡이 굉장히 다양하게 번성을 했고, 쥐라기 말에는 파충류에서 조류로 가는 중간적 형태인 시조새가 출현을 합니다. 백악기 때는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되는 영장류가 출현을 하고요. 속시식물도 출현을 하고, 이때 공룡이나 나머지 해양 생물들이 대규모 멸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가 신생대라고 보는데,
팔레오기하고 네오기는 대체로 온난했는데요. 제4기에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의 빙하기하고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수륙 분포는 판기하가 계속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랑 거의 비슷한 수륙 분포가 형성이 돼요. 인도양 만들어지고 태평양도 형성이 되고 대서양도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랑 비슷한 수륙 분포가 형성이 돼요. 자, 신생대 표준화석은 팔레오기, 네오기는 화폐석을 포함한 유공충이 번성을 했고요. 속시식물이 번성을 해서 초원을 만들어내요. 제4기 때는 매머드를 비롯한 대형 포유류가 번식을 했어요. 근데 매머드는 지금 다 사라졌죠. 그렇죠? 여러 차례의 빙하기로 매머드는 멸종을 했고요. 인류 조상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멸종이 5번 정도가 있었어요. 5번 정도가 있었고, 첫 번째 이제 고생대 때 2번의 빙하기가 있잖아요. 빙하기 때 해수면과 기온 하강, 화산 폭발로 1번, 빙하기가 도래하면서 운석 충돌 등으로 1번, 세 번째는 대규모 가장 큰 대멸종이 고생대하고 중생대 사이에 일어났어요. 이때가 판기하가 만들어지면서 일어났던 대멸종, 그 다음에 판기하 분리에 따른 대규모 화산 폭발로, 그 다음에 공룡이 대멸종한 중생대 때는 소행성이 충돌을 해서 엄청나게 큰 화산 폭발이 있었고, 저게 대략 그 멕시코 앞바다 어디쯤에 엄청나게 큰 소행성이 떨어졌고,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릴 정도로의 큰 충돌이었고, 이래서 지구 전체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됐고, 이때 뿜어져 나온 화산재, 이런 것들에 의한 기온 하강으로 파충류들이, 공룡들이 멸종을 했다라고 보는 게 현재 정설이에요. 근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예측을 해보면 그렇다라고 봅니다. 자, 지질시대 환경. 자, 555X. 자, 어류가 출현한 거,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한 거는 무슨 시대입니까? 고생대죠. 그죠? 그 다음에 삼엽충은 중생대죠. 아니다, 중생대가 아니라 고생대죠. 그죠?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던 지질시대는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습니다. 중생대의 대표 식물은 거시식물, 그죠? 고생대는 양치식물, 그 다음에 신생대는 속시식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오래된 지질 시대부터 보면 여러분들 오래될수록 기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길게 나타납니다. 그죠? 따라서 순서대로 A, B, C, D가 되겠죠? A가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가야 되겠죠? 자, 식물은 양치식물이 가장 오래됐죠. 이게 고생대에 번성했던 식물이고,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중생대에 번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속시식물은 신생대에 번성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1은 뭐예요? 속시식물이 번성했던 거는 신생대, 과합성 생물이 출현한 거는 선캄브리아 시대, 파충류가 번성을 한 거는 중생대, 그 다음에 고생대가 가장 큰 멸종이 일어나게 되겠죠. 과합성 생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식물이 아니라. 알겠어요? 과합성 식물이라고 하면 언제라고 해야 돼요? 고생대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과합성 생물은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남조류가 처음 나온 게 성캄브리아 시대이기 때문에 생물하고 식물은 조금 다릅니다. 자, 다음에 6번은 자, 사이아노박테리아가 퇴적물과 함께 쌓여서 만들어진 화석. 이게 뭐예요?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일까요? 아니면은 뭐예요? 뭐야? 스트로마톨라이트 맞죠? 그죠? 따라서 기억. 고생대 말기에 번성했던 바다 생물은 여기서 뭡니까? 고생대 말에 번성했던 거 방추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중생대 바다의 표준화석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육상포유류 매머드. 아이고, 니은.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생대에서 번성했던 화석이 아닌 거는 뭡니까? 요 4번이죠. 이거 화폐석이에요. 화폐석은 언제입니까? 신생대죠. 삼엽충, 필성류, 그 다음에 방추충, 그 다음에는 갑주어. 다 고생대 표준화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문제. 자, 1번은
E죠, E. 그죠?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거, E. 그 다음에 시상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거는 A. 예. 자, 그 다음에 3번은 555X55X예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555X55X. 아, 질문 있어요? 없음? 네. 자, 그 다음에 옆에 1번. 자, 가의 니은에서 나이테 간격이 비교적 넓은 시기. 그러니까 나이테는 식물의 생장 조건이 클수록, 그러니까 좋을수록 어떻게 돼요? 간격이 넓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식물이 생장이 잘 되려면 기온이 어떻게 되었고? 기온이 높고, 그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돼야지 맞죠? 그 다음에 과거의 대기 성분을 직접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빙하의 코어를 연구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빙하 안에 눈이 얼면서 같이 그 시대의 대기가 같이 얼게 됩니다. 자, 다음에 3번은 OXOXX.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생대에 번성했던 생물 화석은 저기서 암모나이트하고 뭡니까? 공룡에 해당이 되겠죠. 다하고 바죠. 그 다음에 2번 바다에서 서식했던 생물의 화석을 모두 골라줘라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바다가 아닌 데서 서식했던 것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누구예요? 공룡이죠.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다에서 있었던 네, 화석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OXXO예요. OXOOXXO. 자, 다음에 4번. 자, 각 해당하는 지질시대의 이름. 자, 여기가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합쳐가지고 뭐에 해당이 됩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선캄브리아 시대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선캄브리아 시대도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맨 앞에가 뭐예요? 시생누대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이 시생누대. 그 다음 니은은 원생누대. 그 다음에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예,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까?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생성이 되고 중생대 초부터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을 한 거는 예, 여기로 보는 게 맞겠죠. 리을. 그죠? 중생대에 분리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빙하기가 없었던 지질시대 언제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중생대에 빙하기가 없었죠. 그렇죠? 예, 신생대하고 고생대는 있었는데 중생대 전기에 걸쳐서는 빙하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갈 때였어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가장 큰 규모의 뭐가 일어났어요?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에서 리을로 넘어가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OXXO예요. 네. 질문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뒤에 예, 내신 만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08페이지. 자,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3, 2번에 5, 그 다음에 3번은, 자,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의 종류는 시상화석이고, 자, 이 중에서 시상화석에 해당이 되는 거는 누구예요? 이 중에서 시상화석에 해당이 되는 거? 두 가지죠. 그쵸? 하나는 뭡니까? 고사리. 그리고 또 하나는 산호예요. 고사리를 고생대 표준화석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시상화석입니다. 즉 시상화석이고 나하고 다예요. 고사리는 온난하고 습한 육지 환경을 얘기를 해주고, 산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예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 네. 지층이 퇴적된 지질시대를 유치하는 데 유용한 화석의 종류는 뭡니까? 표준화석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에 해당이 되겠죠. 표준화석. 자, 그 다음에 4번에 5, 5번에 5, 6번에 4, 7번에 3, 그 다음에 8번은 어디로 보시면 될까요? 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경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많은 생물의 멸종과 탄생이 나타나는 시점. 네, 어디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B와 C의 경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4, 10번에 2, 11에 3, 그 다음에 12번은 자, 가와 나는 각각 어느 시대의 환경인지를 쓰고, 가 메모드 보이는 걸로 봐서는 언제입니까? 신생대. 그 다음에 나는 삼엽충이 바다에서 논일고 있는 걸로 봐서는 고생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신생대 표준화석은 뭐가 있어요? 메머드하고 화폐석. 그 다음에 고생대 표준화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엽충, 그 다음에는 뭐 있냐? 고생대 표준화석, 삼엽충, 필성류, 갑주어, 방추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방추충이 푸줄리나예요. 네, 이런 것들이 고생대 표준 화석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에 2번. 자, 그 다음에는 14번은, 자, 보시면, 가하부터 라가 생성된 지질시대. 일단은 가는 어디예요? 메모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신생대. 나는 중생대. 예, 암모나이트니까 중생대. 그 다음에 삼엽충이니까 고생대. 이렇게 되겠죠. 그 퇴적 환경은 삼엽충은 어디입니까? 바다예요. 암모나이트도 바다예요. 공룡은 육지. 메모드도 육지.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에 2, 16에 4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실력업 1번에 3, 2번에 4, 3번에 2, 4번에 5번입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네. 자, 없으면 뒤에 중단원 마무리 한번 봅시다. 자. 자, 중단원 마무리 1번에 5번, 2번에 1, 3번에 1, 4번에 3, 5번에 2, 6번에 3, 7번에 5, 8번에 5, 9번에 4, 10번에 5, 11에 1, 12에 3, 13에 4, 14에 3, 그 다음에 15번. 자, 보자. 서술형. 자, 그림은 바람으로 형성된 어느 지역의 퇴적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바람 방향이나 물이 흐른 방향을 알 수가 있는 바로 퇴적 지형이 뭡니까? 사층리죠, 사층리. 그죠? 경사층리, 줄여서 사층리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경사가 완만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급한 데서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예요. 여기가 위고 아래고 위고 아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뒤집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 방향이 바뀐 건 맞아요.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바람 방향이 바뀐 거는 맞지만은 지층이 한 번도 뒤집혔던 적 자체는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생성 순서는 무슨 법칙에 의해서?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예, 순서대로 아래에 있는 게 먼저 쌓인 거죠. C, B, A.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에서 관찰되는 지질 구조를 모두 쓰고 지질 구조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일단 여기서 맨 처음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요 사이에 지금 기저여감층이 있는 걸로 봐서는 무슨 면이 있어요? 부정한 면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부정한 면 말고 또 뭐 있어요? 여기가 하나 끊겨 있죠. 그렇죠? 끊겨 있는데 이 경사의 위쪽이 뭐라고 했어요? 상반이죠. 상반이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무슨 단층? 역단층이죠. 그렇죠? 네. 역단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층이 어떻게 돼 있어요? 휘어 있죠. 그렇죠? 지층이 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뭐가 있습니까? 습곡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D가 요 사이로 들어간 걸로 봐서는 뭐가 있습니까? 관입. 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다? 지질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질 구조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맨 처음에 뭐가 쌓이고 B가 쌓이고 그 다음에는 C가 쌓인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일어났어요? 습곡. 먼 휘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습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관입. 그 다음에는 단층. 그 다음에는 부정업.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17번. A부터 선칸부려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요건 무슨 화석입니까? 시조세의 화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생물이 출현했던 지질시대는 어디입니까? 중생대 C.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네. 자,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수능 실전 문제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자, 1번에 4, 2번에 3, 3번에 2, 4번에 4, 5번에 2, 6번에 5, 7번에 2, 8번에 4, 9번에 4, 10번에 2, 11에 3, 12는 2번입니다. 네. 질문. 10? 10번 봅시다. 자, 10번. 자, 얘는 어느 시대에 뭘 나타냈대요? 지질 단면도를 나타냈대요. 나는 방사성 동위 원소 1과 2의 시간에 따른 함량을 나타냈대요. 자, 1을 보면은 방사성 동위 원소 반감기가 얼마가 돼요? 1은 2억 년이에요. 2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절반이죠. 1억 년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화성암 A에는 원소 1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원소 1이 들어가 있으니까 화성암 A는 관입한 게 대략 2억 년 정도 된다는 소리고, 화성암 B에는 원소 2가 포함되어 있고 1대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딱 반감기가 둘 다 한 번밖에 안 지난 거네요. 결국에는. 그지? 그러면은 B 얼마예요? 1억 년이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은 얘가 관입하기 전에 쌓였던 지층 C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나이가 더 많이 된 거고, 그렇죠? 부정합. 그 다음에는 D 쌓이고 B가 관입하고 다시 부정합.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C. D가 아니라 A가 먼저 들어왔어야 되겠죠. 그렇죠? 순서가 C, A.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정합. 그 다음에는 D. 그 다음에는 B. 다시 부정합. 네, 순서가 이렇게 돼야지 맞겠죠. 틀렸죠?
다음에 지층 D. 지층 D는 나이가 뭐보다는 많아요? 2억 년보다는 더 적고 1억 년보다는 더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방추층 화석은 고생대인데 중생대 시작이 2억 5천만 년 전이란 말이죠. 근데 얘는 지금 2억 년보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어리잖아요. 결국에는 2억 년에서 1억 년 사이니까 방추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나오려면은 어디쯤에서 나올 수 있어요? C에서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지? 자, 이 지역은 최소한 3회의 용기작용이 일어났다. 자, 이게 보면은요, 부정한 면 한 번마다, 부정한 면 한 개마다 뭐 한 번? 용기가 한 번, 침강이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 몇 개예요? 2개죠. 용기 둘, 침강 둘이야. 근데 얘가 지금 지표로 노출이 됐어요? 아니면 들어가 있어요? 지표로 노출된 거야? 아니면 바닷속이나 어디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표로 노출이 됐죠. 여기가 나와 있잖아요. 지층이. 그죠? 나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지표로 노출된 지층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뭐가 한 번 더 있어야 돼요? 용기가 한 번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한 면이 1개면 용기 몇 번? 2번. 부정한 면이 2개면은 용기가 몇 번? 3번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 용기 한 번씩에다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부정한 면이 3개면 용기가 몇 번? 4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최소한 3회의 용기가 있었다. 네, 이게 맞아요. 저 많이 나옵니다. 부정한 면에다가 맨 마지막에 지표로 노출되면은 부정한 면 개수 플러스 1만큼을 용기 횟수를 더 더해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없습니까? 없어요? 오케이. 자.